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죠. 물론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 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 대부분의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 마스크 벗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진짜 여기서 벗어도 되는 건가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승강장에선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서 혼선을 줄여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드디어 2년 3개월 만에 다시 노마스크 시대와 함께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그렇게 될까요? 네, 정답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코로나19를 계속해서 공중보건 비상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은요, 코로나19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른 감염병보다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 국가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충분히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아무래도 올 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31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깊게 제대로 알아보는 공부한 이종훈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잘 다녀오셨어요? 네, 고향 잘 다녀왔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작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아주 친숙한 약이네요. 네. 아스피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부해 볼 만한 게 많은가요? 너무 많더라고요. 어. 실제로 좀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했었는데 예.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 우리가 약국에 가면 뭐 흔히 구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스피린 하나를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정말 너무 흔한 소재다 보니까 뭐 좀 그 공부할 부분이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의외로 경제사에 대한 지식도 좀 꽤 많아야 돼요. 그래요. 네. 아, 하나씩 좀 흥미진진합니다. 짚어보면 예. 특히나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별명이 아스피린의 별칭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별칭이 이 세상을 바꾼 기적의 약이라는 별칭이거든요. 기적의 약이요? 예. 기적의 약, 세상을 바꾼 약. 예. 실제로 그 일본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뭐 세상을 바꾼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세상을 바꾼 약 이렇게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 이 약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네, 얼마나 팔렸나요? 1899년에 아스피린이 처음 나왔는데 이 500mg 알약 기준으로 1조 알 이상이 팔렸어요. 정말 많이 팔렸네요. 이걸 일렬로 쭉 나열하면 예. 그 길이가 지구에서 달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왕복. 네, 거리가 이야. 나온다. 이 말은 지금 즉 아스피린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 유명해진 건 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 네.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유행할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정부들이 아스피린을 먹어라라고 권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뭐 치료제로 아스피린을 사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스피린은 그때 당시 1920년대 30년대 당시에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약, 세상을 구한 기적의 약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이게 아스피린을 가리켜서 세상을 바꾼 기적의 약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아스피린은 이 1920년대와 30년대 들어오면서 전 세계 판매량이 급증했고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아스피린 에이지, 아스피린의 시대 이런 뜻이겠네요. 아스피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2009년에 미국 공중위생국의 캐런 M 스타코 박사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사망자들은 스페인 독감이 아니라 아스피린 가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내놨습니다. 물론 추론입니다. 그리고 소수설이지만 1918년 당시에 미국 공중위생국의 권고 지침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그 당시에 아스피린을 얼마나 많이 과다 복용했길래 사망할 정도가 됐나요? 아스피린에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얼마나요? 자료를 보니까 네. 미국 공중위생국과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 1918년 당시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을 얼마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냐면 아스피린 1000mg을 3시간마다 복용해라. 3시간마다요? 예. 1000mg을. 이야.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325mg 아스피린을 하루에 25개 이상 먹으라는 거예요. 이야. 아스피린을 25개 이상 먹는다. 이게 뭐 밥 대신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기준으로 보면 가다 복용도 이런 가다 복용이 없어요. 네. 여기에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때 뭐 과거에 우리도 그랬지만은 몸이 조금만 찌뿌둥하거나 안 좋다 싶으면 그냥 아스피린 먹어요. 하나를 먹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공중위생국이 권장했던 양보다 더 많이 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 스타코 박사의 추론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설은 아니고 스타코 박사의 추론이고요. 시체에 대한 부검 등 뭐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들로부터 나온 주장은 아니니까 약물 가다 복용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스피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아마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 독일의 바이엘 그 사가 독일의 제약회사인 바이엘사가 만든 바이엘 네. 아스피린 계열 그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렇군요. 바이엘사가 만들었는데 바이엘사의 연구진들이 만드는데 연구진 중에 누가 발명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지하고요. 그냥 바이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교수님처럼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미국 공중위생국이나 미국 정부, 유럽 정부가 아스피린을 먹어라고 했다면 뭐 정말 지금 화이자가 코로나 때 떼돈을 번 것처럼 화이자는 모더나가 떼돈을 번 것처럼 바이엘 엄청나게 떼돈 벌었겠다 이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특허 문제 때문에. 당시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특허가 대개 20년 기간을 줬는데 바이엘이 아스피린을 처음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1899년이에요. 예. 근데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유행합니다. 너무 일찍 발명했네. 그러니까 특허 완료 때문에 제너릭 다른 회사의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특히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바이엘이 갖고 있던 아스피린의 특허는 1917년에 만료가 됐어요. 1920년에 상표권도 잃어요. 예. 그러니까 아스피린 에이지라고 불렀던 1920, 30년대에 미국에서는 바이엘의 독점 시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아스피린 브랜드가 있었다 그러고 네. 바이엘은 이 수백 가지 다른 아스피린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으로 가면 더 심각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예. 1899년 12월에 바이엘이 상표와 특허를 출원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1915년 2월에 영국 정부가 바이엘이 갖고 있던 특허와 상표권을 모두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은 20년이 안 됐는데. 20년이 안 됐죠. 네. 20년이 안 됐는데 특허가 20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막 무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료가 아니고 무효예요. 예, 그러니까요. 무효. 왜 그랬냐? 네. 세계 제1차 대전 때.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 발발했죠. 네. 독일은 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게 1914년 8월 4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영국 내에 있던 선전포고 이후에 영국 내에 있던 독일 기업들은 거의 다 폐쇄했어요. 근데 바이엘사는 아스피린 생산 때문에 영국 내의 아스피린 수요 때문에 폐쇄를 좀 보류해 줍니다. 하지만 1915년 2월까지는 버텼지만 2월 5일인가에 영국 정부가 바이엘이 갖고 있는 모든 특허권과 상표권을 무효화시켜 버리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영국 내에서 이제 대체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내에서도 수십 가지 아스피린 브랜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 뭐 하나 예를 들면 곱창집이 당산동에 곱창동 골목 있잖아요. 예. 거기 유명하고 곱창집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원조집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맛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원조를 찾듯이 예. 바이엘도 이 원조 타이틀 때문에 예. 그나마 시장 지배력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게 1917년에 바이엘이 뉴욕 타임즈에 냈던 광고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때 광고를 어떻게 냈냐면 1917년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에 바이엘이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그 미국 내 신문에 대대적인 신문 광고를 내는데 그때 광고 카피가 이랬습니다. One real aspirin. 단 하나의 진짜 아스피린. 쉽게 말하면 내가 원조야. 원조 광고네요. 아스피린. 예. 이 광고 카피를 냈어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그 우리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원조가 갖고 있는 독특함, 원조를 찾는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바이엘이 원조로서의 그 경쟁 우위를 유지를 했고. 근데 현재- 궁금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아스피린이 복제약도 번성할 정도면 네. 이게 지금도 시장 규모가 꽤 됩니까? 네. 네. 현재 글로벌 아스피린 시장이 2조 원대. 야, 여전히 크네요. 네, 여전히 커요. 네. 그 바이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피린이 2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이엘이 아스피린의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요. 아직까지 아직도 원조를 50% 하네요. 이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이 제너릭 시장이 열려도 원조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좀 이례적인 사례예요. 제너릭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 실제로 그 원조가 이 정도까지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군요. 일반적인 바이엘 아스피린이 좀 더 많은 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건 그 미국의 리서치 회사들의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아스피린 시장은 매년 한 3% 정도의 성장을 계속 보일 거라고 그래요. 네. 아직도 그러면 아스피린이 1899년에 나온대. 올해로 지금도? 126년 됐거든요. 올해로 126년 된 이 약이 내년 내후년에도 더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번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바이엘이 다른 아스피린 브랜드들과 경쟁한 게 네. 실제로는 아스피린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그 순간부터였다 그래요. 원래 이렇게 처음에 뭔가 남다른 발명품 내놓으면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나요? 어떻게 된 특허나 겁니까? 이런 걸로 해서 보호가 네. 됐잖아요. 근데 아스피린 보호가 그때는 안 됐어요. 불법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이 아스피린이 세상에 나오니까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해열, 진통, 소염 성분이 정말 너무 탁월하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찾아요. 그리고 의사나 병원에서도 아스피린을 찾아요. 근데 이 아스피린이 실제로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화학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살리실산이라는 그 버드나무 추출액의 그 원료를 화학적으로 대체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살리실산을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그 당시 독일에도 꽤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 아스피린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난무할 수 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지금은 아스피린을 우리가 약국에 가서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아스피린은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고 오직 의사와 병원만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국 가서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약을 구매하는 게 뭐 불법이었나요? 그렇게 팔 수가 없게 해놨었어요. 아예 법으로요? 네,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린 자체가 소비자가 아닌 병원과 의사들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었고, 근데 다른 제약사들이 너도 나도 아스피린을 만들어 왔는데 바이엘에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제공하거나 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바이엘이 처음 내놓은 아스피린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아스피린은 알약이잖아요. 예. 그때는 가루였거든요. 가루약. 가루약을 병에 담아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제조 약인지가 구분이 안 되겠네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 제품 쓰시나요라고 했을 때 다른 제약사가 만든 아스피린 가루를 갖고 와서 그냥 바이엘사의 병에다 담아 놓으면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야 이거 분명히 대박이 나는 알약인데 뭔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예. 빨리 대안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쪼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마 그래서 1899년에 처음 제품을 출시했는데 1900년에 가루를 압축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알약을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알약으로 만든 아스피린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알약이 등장한 거예요. 아, 세계 최초의 알약이 아스피린이에요? 네. 아. 알약이 등장했다는 것은 가루약과 물약의 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가루약과 물약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알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데, 이 아시겠지만 가루약이나 물약은 지금 애들 키우시는 분도 알겠지만 애들 약은 대부분 가루약이나 물약이 많잖아요. 빨리 효과를 봐야 용량 되니까. 일일이 재야 돼요. 네. 용량을 일일이 재야 되는데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처방할 때 저우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집에서 주고 그걸 받아와가지고 또 일일이 집에서 가루를 올려가지고 그 복용량을 재야 되니까 물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복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네. 근데 복용이 알약으로 먹게 되면 너무 간편해지죠. 그렇죠. 휴대도 편하고요. 보관과 휴대도 편해지죠. 네.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알약의 시대를 열어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을 바꿨다라는 평가를 또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앞에서 제가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스피린의 등장 이후로 제약회사들의 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전에 제약회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이에를 보니까 알약 하나 잘 만들면 그렇네. 회사 운명이 바뀌는구나. 그렇네요. 똑똑한 알약 하나가 우리를 다 먹여 살려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도 제약회사들이 뭐 화이자 같은 게 딱 하나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제2의 아스피린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면서 이른바 블록버스터 신약 연구 개발의 네. 시대를 어떻게 보면 아스피린이 최초로 만들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화이자 얘기하셨는데 예. 아스피린이 화이자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이자의 미아그라가 부작용에 인해서 탄생한 약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근데 이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부정적인 요소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접근하는 것을 처음 시도하고 그렇게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돼준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럼 아스피린도 뭐 부작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스피린의 부작용 있죠. 아스피린 부작용 꽤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스피린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혈액 응고를 저해한다. 아. 혈액이 굳는 것을 저해한다, 방해한다. 이거는 치과 굉장히, 가면 이 얘기 네. 많이 들어요. 치과가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인데. 치과 가면 간호사분께서 꼭 묻는 게 오늘 혹시 아스피린 복용하셨나요?라고 물어요. 네. 왜냐하면 치과 치료를 할 때 출혈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아스피린이 방금 얘기한 대로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출혈이 멎질 않아요. 아. 그래서 저 예전에 치과 가기 전에 아스피린 먹었다가 네. 아스피린 먹었다는 이유로 그 치과에서 돌아가라 그래서 그랬군요. 그냥 치료 못 받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스피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게 우리가 알약이든 뭐 물약이든 가루약이든 무슨 약이면 이게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 효능을 발휘하는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약의 그 좀 목적이 있죠. 효능. 기능 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아스피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약은 왜 만든 거예요? 1971년까지 그 누구도 전 세계 그 누구도 네. 아스피린이 어떻게 사람들의 열을 낮추고 진통과 그 염증을 억제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파는 거예요? 네. 이야. 모르고 그냥 팔았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뭐 임상 실험 이런 거 안 합니까?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임상 실험이 지금과 같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 대상으로 약 주고 효과 있네? 별로 부작용 없는 것 같네? 괜찮네? 됐어, 팔자.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버드나무 잎의 그 추출액인 살리신산이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화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괜찮아라고 해서 판 거예요. 옛날부터 생약이 있었으니까. 네. 1971년에 영국의 존 베인이라는 양리학자가 아스피린이 어떻게 통증과 염증을 제어하는지를 밝혀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스피린 문제인 혈액 응고의 부작용도 알아내요. 예. 근데 이 부작용이 아스피린에게 대박이 돼요. 왜요? 심혈관 치료제의 가능성이 나와요. 아. 혈액이 잘 굳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굉장히 효능을 다시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데 1980년대 미국 사회가 심장마비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던 사회거든요. 예. 그래서 막 조깅 열풍 불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쓸 때였어요. 그 당시에 아스피린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 위기였어요. 예. 타이레논에 밀려가지고. 근데 심장마비의 예방 효과에 탁월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스피린의 제2의 부흥기가 다시 오는 겁니다.
지금도 아스피린의 대부분의 매출은 심장 계열, 심혈관 계열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신은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아스피린 하나씩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구나. 이 부작용을 새롭게 접근해보자. 라면서 부작용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약 산업의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게 아스피린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 우황청심환도 아스피린처럼 뭐 새로운 걸 좀 실제로 시간이 된다면 네. 우황청심원이나 가스알명수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도 키워보시죠.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드디어 여기서 뵙네요. 예, 또 여기도 이렇게 뵙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마지막 뵀던 게 뭐 어떤 세미나에서 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미나 때 예.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저 기억납니다. 네. 네, 근데 봤어요, 그게 몇 자료를. 달 전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줄 몰랐는데 뭐 이제는 뭐 대통령까지도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키워드를 오늘 가져갔죠. 네, 그만큼 핫한 주제인데요. 오늘 네.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챗 GPT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들어는 보실 텐데 그냥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네, 일단은 왜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이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원수가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하면 지금까지 뭐 알파고 말고 막 이렇게 임팩트 있었던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회원수가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가 아는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예.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서비스 런칭하고 회원수 1,000만 명 되는데 355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걸렸는데 예. 이거는 40일 만에 1,000만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는 거고 예. 이 원래 모든 서비스가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100만 명 넘는데도 5일 걸렸거든요. 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예. 넷플릭스가 회원수 100만 모으는데 3.5년, 그러니까 3년 반 걸렸고요. 네. 에어비앤비도 2년 반 걸렸는데 이걸 5일 만에 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챗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채팅하는 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니까 챗은 채팅이고요. 예. GPT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인공지능 용어인데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전 학습. 그러니까 미리 학습되어 있는 생성형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채팅을 한다고 하면 챗봇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뭔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 근데 질문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야라고 만약에 물어봤어요. 그럼 기존 방식은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다 단어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예. 대한민국이 뭐다를 일단 알려줘요. 네. 그리고 수도가 뭔지 알려줘요. 예. 어디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해한 거를 얘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대답도 또 뭔가를 알려줘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계속 시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는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변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제2수도는 어디인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사전적으로 뭔가 안 만들면은 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막 학습을 시켜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갖고 우리가 그 이른바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수많은 글을 학습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이제 막 학습을 해놓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얘한테 대한민국이 이게 뭔지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수도가 뭔지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럼 대한민국 수도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다른 문장들을 얘가 기억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수도는 다음에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라는 단어 비슷한 걸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서울이라는 걸 이제 대답으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는 어떻게 서울이라는 걸 알았지? 라고 이제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지금 그 GPT란 이 방식이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냥 AI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AI, 그러니까는
그 생성형 AI가 다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AI계 이제 석학으로 유명하신 얀 르쿤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챗GPT가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세상 뒤집어진 거 아니다. 그냥 있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케터나 일반 사용자랑 연구자의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게 뭔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연구가 쭉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량을 아까처럼 인터넷 전체를 학습을 못 시켜서 조금만 학습시켰는데 인터넷을 거의 다 학습을 시키거나 한 번에 학습시킬 때 학습 속도가 느렸는데 예. 이걸 아주 빠르게 동시 처리할 수 있는 뭐 우리 뇌로 치면은 뇌의 뭐 시냅스처럼 네. 많은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파라미터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연구에서 조금 더 진화된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거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느냐라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에서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이런 건 신기하긴 한데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했던 거를 대화형으로 끌어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실제로 내가 이거 정말로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튜닝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상상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계속 연구를 하니까 과거보단 간단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코딩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서비스 형태로 나오니까 예. 누구든지 그냥 쳐보니까 인공지능 연구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진화했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진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딱 채팅을 쳤더니 이거 뭐야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호기심을 막 자극하게 되는 뭐 이런 상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좀 요즘 분위기가 뭐 정말 야 대단하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아예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해요. 얘가 궁금하니까 너 뭐 할 수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예. 나는 자연어 이해와 생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사람들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거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 자연어 처리 기반 대화, 작업 자동화, 이메일 작성, 기사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제가 질문했을 때 딱 챗GPT가 해준 문장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정말 문맥이나 문장을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를 네. 해주죠.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문장이 되게 괜찮은데 예. 내용을 보면 조금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약간 말 잘하는 거짓말쟁이 같다. 아니면은 뭔가 문맥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얘가 잘 찾기도 해요. 그래서 또 저는 이 챗GPT를 보고 뭐 인턴이 내 주변에 아주 뭐 두세 명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템 발제해와 이러면은 아이템 어떻게 하지? 엄청 고민을 하는데 조금 틀렸지만 내용을 갖고 오면 이제 그거를 갖고 맥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문맥이나 문장은 좀 이제 아주 매끄럽게 써주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챗봇을 지금까지 했을 때는 대답을 하더라도 되게 대답 앞뒤가 어색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따따따따 그게 아니라 무슨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맥을 하니까 어쨌든 사람 입장에서는 문맥을 봤을 때 내용과 상관없이 얘가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 챗GPT 갖고 막 시도 짓고 뭐 연애 상담도 하고 뭐 부탁도 하고 뭐 요즘에 정말 다양한 형태들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논리적인 업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연애 상담이나 시 같은 감성적인 대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말하는 감성이라는 게 예. 사람이 인지할 때 감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시도 어쨌든 인터넷에 수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를 써줘라고 하면은 보통 예를 들면 꽃이 뭐 예를 들면 새가 예. 지저긴다라고 할 수 있으면 새가 뭐 운다 표현 있잖아요. 네. 그 새가 운다라는 표현이 되게 우리는 감성적일 수 있지만 예. 이 챗GPT 입장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가 다음에 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운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운다가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와, 얘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구나.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애기들이 예. 뻐뻐뻐 하다가 가끔씩 아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아빠가 야 우리 애가 말을 했어. 약간 인공지능의 요즘의 원리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에 있어서도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조기로 가면은 애들이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충 쓰는 거 보고 내가 이런 단어 한번 써볼까라고 맞아요. 썼더니 옆에서 우와 하면 이건가 보다라고 학습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뭔가 유능해 보이는데 네. 가끔 뭔가 지시했을 때 틀리고 그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오히려 이 챗GPT가 예. 마치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컴퓨터가 잘하는 일, 사람이 잘하는 일 이렇게 네. 했는데 오히려 기존의 컴퓨터가 잘하는 일을 챗GPT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제일 대표적인 게 계산입니다. 계산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수학적인 코딩이나 수학적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2 곱하기 3하면 6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수학을 글로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수많은 교과서에 있는 수많은 수학 공식을 예. 텍스트 형태로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하나의 해외 사례를 좀 봤는데 그때그때 글을 다르게 써요. 예를 예. 들면은 누가 영어로 How much is 2 plus 5? 그러니까 2 더하기 5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챗GPT가 2 plus 5 is equal to 7. 그러니까 2 더하기 5가 7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My wife says it is 8.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8이라고 그랬어 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챗GPT가 2 더하기 5가 7이 맞고 8이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와이프가 좀 잘못했거나 뭐 이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이랬더니 그 다음에 이 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오라. 이렇게 네. My wife is always right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챗GPT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마 에러를 내뿜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변명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뭐 제대로 된 정보를 못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와이프분께서 8이라고 했다면 그게 8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사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교성 있는 거지만 네. 그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결국엔 얘가 뭔가 대답을 했을 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풋을 계속 내뱉으면 얘가 정말 아닌가 보다 하고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제 GPT-3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사람들이 계속 이거 맞았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얘한테 뭔가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영어를 아무도 모르고 외국에 나갔는데 뭔가 Hi, 뭐 my name is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라고 영어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내가 my name 다음에 is를 쓰는 거구나라고 그냥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때 잘못된 선생님이 와서 no is 아니야 아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그 사람밖에 없다면 안 가? 라고 있잖아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화학습이 되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오히려 잘 틀릴 때들도 있더라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소소한 이슈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워낙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산 능력이 뛰어나서 뭐 네. 텍스트 베이스로 소설이나 기사, 논문, 심지어 대리 시험도 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게 시험 부분에서 뭐 어제 그제 뭐 뉴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미네소타대에서 로스쿨에서 실제로 이 교수진들이 챗GPT한테 로스쿨 시험을 보게 했더니 평균 10불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통과는 가능한 정도다. 또 이제 와튼 스쿨에서 MBA를 운영 관리를 기말 시험을 봤더니 한 B-에서 B 정도의 학점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말씀하신 대로 대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논문 쓸 때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뭐 영국의 맨체스터대 시어반 오코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제학술지 발표 논문에 이 챗GPT를 공동 교신 저자로 등재를 하는 뭐 아니, 이런 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저자가 이 챗 GPT라고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챗GPT를 도구로 볼 거냐, 예. 아니면 정말 저자처럼 볼 거냐라는 거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네이처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챗GPT가 쓴 논문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못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정도 급으로 우리가 논의될 수준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챗 GPT의 이제 활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은 점점 넓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좀 적용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금기 사항이라든가 좀 보완해야 될 이슈들도 많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 무슨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서는 아예 공립학교 내에서 이 챗GPT 접속하는 걸 차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글짓기 해와 이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챗GPT를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대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이 AI 못 쓰게 그냥 구술 시험, 말로 하는 뭐 이런 시험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아직 완전치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반자율주행이 나왔다고 네. 사람들이 완전히 운전을 까먹게 될까? 라는 거 이제 좀 다른 결이 아닐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수많은 가짜 뉴스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구글 검색의 결과가 상당히 퀄리티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써줘라고 하면 얘가 막 글을 써주니까 그걸 갖고 소위 낚시성 사이트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했지만 수많은 인터넷에 가짜글 같은 게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챗 GPT의 성장만큼이나 이 챗 GPT로 쓴 글을 찾아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 또 요즘에 아주 또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킹으로 쳤을 때 해킹을 당하는 쪽과 막는 쪽이 있는 것처럼 챗 GPT처럼 생성을 하는 어떠한 글의 인공지능과 그게 진짜 사람이 쓴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인공지능과 이 두 개 계속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챗 GPT 관련해서 시장도 빨리 커지고 부작용도 잡는 것이 속도가 빨리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검색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일 큰 악영향 받는 게 지금 전 세계 탑 티어의 회사인 구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구글을 가만히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픈 AI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너네 맘대로 이렇게 뭐 그 막 쓰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빅테크들 구글 포함한 빅테크들이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걸 비슷한 거를 이미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작년에 재작년에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최근에 그 연구자들을 위한 AI를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뭐 인종차별적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야 페이스북과 같은 메타 같은 대기업이 이런 거를 해? 이래가지고 연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오픈 AI는 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출처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것들 지금 아주 빠르게 구글이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 세상이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이거 언제 또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다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니 문자 메시지에 우리 애청자시죠? 최정실님은 페퍼톤즈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에 꼭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2년 만에 마스크 벗어서 기분 좋아서 선곡해봤습니다. 이승환의 좋은 날입니다. 박종호의 송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이 그 애와 약속했는데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